4월 15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6장 친밀하게 억압당한 사람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200페이지입니다. 최근 역사학자들은 미국 혁명에서 노동계급 여성의 공헌이 혁명 지도자들의 지체 높은 부인들과 달리 대부분 무시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스러운 케이트라 불린, 마거리 코빈, 데보라 샘슨 가넷, 몰리 피처 등은 거친 하층계급 여성이었지만 역사가들에 의해 숙녀로 치장됐다.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을 때 가난한 여성들이 군대 진지로 달려가서 돕고 싸웠음에도 훗날 매춘부로 기록됐음에 반해 벨리포즈에 있는 남편을 방문했던 마사 워싱턴은 역사책에서 특별한 자리를 부여받았다. 페미니즘적 자극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거의 항상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글을 쓰거나 자신의 글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일정한 지위의 특권층 여성들의 저서일 뿐이다. 1776년 3월 독립선언이 있기 전에도 에비게일 애덤스는 남편에게 이렇게 썼다. 추측건대 당신이 만들어야 할 새로운 법전에서 부디 여성들을 기억하고 당신 선조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관대해지길 바랍니다. 남편들의 손에 무제한적인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남자는 할 수만 있다면 폭군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성들이 특별한 배려와 주의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란을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우리의 대표의 목소리가 없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펀스는 아메리카 여성은 정치에 관해 이맛살을 찌푸리기에는 너무 현명하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자신의 표현을 강조했다. 그리고 혁명 후 뉴저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새로운 헌법도 여성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뉴저지에서도 1807년에 그 권리를 폐지했다. 특히 뉴욕 헌법은 남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1750년경 백인 남성의 90%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음에 반해 여성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노동계급 여성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거의 없었으며 자신들의 처지에서 느꼈을 반항의 정서를 기록할 수단조차 전혀 없었다. 그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아이를 출산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을 했다. 독립선언이 나올 무렵 필라델피아에서는 4,000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선대제 하에서 지역 공장을 위해 집에서 실을 뽑고 있었다. 여성들은 또한 소매상이나 여관 주인 등 여러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제빵업자, 양철공, 양조업자, 부두질장애, 밧줄 제조공, 벌목꾼, 인쇄공, 장의사, 목쇠공인, 코르셋 제조공 등도 있었다. 여성의 평등에 관한 사상은 혁명 기관과 이후에 퍼져나갔다. 톰 페이는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창했다. 그리고 영국의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의 선구적인 책인 여성 권리의 옹호가 혁명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서 곧바로 재출간됐다. 울스턴 크래프트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에서 여성이란 동물에 불과하며 그것도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없는 동물일 뿐이다라고 말한 영국의 보수파이자 프랑스 혁명 반대파인 에드먼드 버크에게 반박했다. 울스턴 크래프트는 이렇게 썼다. 나는 몸과 마음 모두에서 힘을 획득하라고 여성들을 설득하고자 하며 부드러운 표현과 민감한 가슴, 섬세한 감정, 세련된 취미란 허약함의 별칭에 다름이 아니며 동정과 그런 종류의 사랑의 대상에 불과한 존재는 곧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여성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한다. 칭찬할 만한 야망의 1차적 목표는 성적 구분과 무관하게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획득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미국 혁명과 남북전쟁 사이의 아메리카 사회는 너무도 많은 요소들이 변화해 여성의 상황에도 변화가 필연적이었다. 산업화 이전의 아프리카에서는 개척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실제적 필요성 때문에 어느 정도 평등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신문 발행, 가죽 공장 경영, 술집 경영, 숙련 작업 종사 등 중요한 일자리에 발을 들여놓았다. 산파 같은 직업은 여성의 독점 분야였다. 낸시 코트는 1795년 메인의 한 농장에 살았던 할머니이자 빵을 굽고 술을 빚고 피클과 잼을 만들고 실을 뽑아 바느질하고 비누와 양초를 만들었으며 25년 동안 산파로 일하면서 1000명이 넘는 아이를 분반시킨 마사무어 벨레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여성은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복잡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제 여성들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공장 생활로 진출하고 있었고,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가정에 머물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가정이라는 견고한 고치에 난입한 외부 세계는 지배적인 남성의 세계에 두려움과 긴장을 만들었으며 느슨해진 가족 통제를 대체하는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가져왔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이 공표한 여성의 자리라는 사고를 받아들였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남성은 숙련기능공과 직종인으로 지배력을 발휘했고 공격성이 점점 더 남성의 특징으로 규정됐다. 여성들은 아마도 그들 대부분이 위험한 외부 세계로 옮겨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이야기됐다. 무거운 겉옷과 코르셋, 패티코트 등으로 인해 활동적인 세계로부터 여성의 분리를 강조한 의복 스타일이 개발됐다. 물론 부유층 및 중간 계급을 위한 것이었지만 늘 그렇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스타일이 강요됐다. 이렇게 여성의 자리가 더 불안해지고 있었음에도 여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회, 학교, 가정에서 가르치는 일련의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바버라 웰터는 1820년 이후에 진정한 여성성에 대한 숭배가 얼마나 강력했던가를 보여준 바 있다. 여성들은 신앙심도 깊어야만 했다. 숙녀의 상식에 기고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종교란 여성의 의존성에 가장 적합한 품위를 제공해 주므로 바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존 센트퍼드 부인은 사교적이며 가정적인 여성에서 종교야말로 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종교가 없는 여성은 끊임없이 안식을 찾지 못하거나 불행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성적 순결은 여성의 특별한 덕성이 됐다. 남성은 생물학적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여성은 이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한 남성 저자가 말한 것처럼 만약 이에 굴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경박함, 어리석음, 이중성, 조숙한 매춘 행위를 비통해하면서 조용한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 여자가 분별 없이 기세가 충전하면 곤란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런 역할은 사춘기와 함께 일찍이 시작됐다. 복종을 가르침으로써 첫 번째 적절한 짝에게 순종하도록 소녀를 준비시킨 것이다. 바버라 웰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중적인 가정이 있다. 아메리카 여성은 지극히 사랑스럽고 도발적이어서 건장한 남성이 같은 방에 있게 되면 거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됐으며 똑같은 소녀가 가족의 보호라는 고치를 벗어나면 대상도 없는 애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부드러운 감정으로 넘쳐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쏟게 된다고 가정됐다. 소녀는 사춘기의 한여름밤의 꿈에서 깨어나기 마련이며 그녀가 엉덩이가 머리에 달린 시골뜨기가 아닌 어울리는 상대에게 눈길을 주도록 살피는 일은 가정과 사회의 책임이다. 그들은 분리된 학교, 댄스 교습반, 여행 같은 제한적인 조치와 그 밖의 외부적인 통제에 의해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 소녀는 복종이라는 내적 통제를 발휘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런 양자의 결합은 결혼 상대자가 나타날 때까지 풀리지 않는 일종의 사회적 정조대를 형성하며 사춘기는 공식적으로 끝난다. 1851년 어밀리어 블루머가 자신의 페미니즘 잡지를 통해 여성이 전통적 의복의 거추장스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대중적인 여성 인쇄물은 이것을 공격했다. 한 소녀가 블루머 바지에 경탄하자 선생이 그 바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사회주의와 농민급진주의의 난폭한 정신을 보여주는 다양한 표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훈계했다는 일화가 있다. 1830년에 젊은 숙녀를 위한 책에서도 어떤 생활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무릇 여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종과 순종의 정신, 유순한 기질, 겸손한 마음을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1850년에 한 여성은 푸른 나뭇잎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여성의 특성은 항상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며 끈질기게 의존적인, 즉 영원히 어린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책, 한 남부 부인의 회상에서는 남편의 어떤 습관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조용히 한두 번 말해본 뒤 말없이 참았다고 적고 있다. 어느 책은 결혼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규칙을 여성에게 제시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여성이 할 일은 가정을 즐겁게 꾸리고 종교를 유지하며 간호사, 요리사, 청소부, 재봉사, 정원사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여성은 너무 많은 책을 읽어서는 안 되며 어떤 책은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됐다. 1830년대 개혁가였던 해리어트 마티노가 아메리카 사회를 저술하자 한 평자는 여성이 그 책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책을 읽으면 여자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위치를 찾느라 동요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다시금 혼란으로 빠뜨릴 것이다. 1808년 뉴욕에서 한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다. 아내로서, 남편의 좋은 자로서, 친구로서 남편의 근심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며 기쁨을 더해주는 일을 나날이 연구로 삼고 있으며 수호 천사처럼 남편의 관심사를 살펴보고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고난에 처한 남편을 위로해주며 또한 신앙심 깊고 근면하며 매력적인 품행으로 남편을 더 덕스럽게, 더 유능하게, 더 명예롭게,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성들에게 지워진 의무는 얼마나 흥미롭고 중요한 것인가요? 또한 여성에게는 특히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적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한 여성 잡지는 미국 여성이 애국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최고의 글을 쓴 여성에게 상을 줬다. 낸시 코트가 말하고 있듯이 가족과 어린이, 여성의 역할에 관한 소설, 시, 수필, 설교문, 안내서가 쏟아져 나온 것은 1820년대와 1830년대였다. 외부 세계는 더욱더 어렵고 이해타산적이며 각박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얼마간 유토피아적인 과거나 긴박한 현실로부터의 안식처로서 동경의 역할을 담당했다. 아마도 가정을 안식처로 생각해 새로운 경제를 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식이 더 수월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1819년 한 신앙심 깊은 여성은 이렇게 쓰고 있다. 세상의 공기가 오염됐다. 해독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감염이 치명적일 것이다. 코트가 지적했듯이 이 모든 것은 상업, 산업, 경쟁, 자본주의라는 세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를 더 구미에 맞게 만드는 것이었다. 여성에게 있어 가정생활의 숭배는 분리되지만 평등하다는 원리로 자신을 달래는 방법이었다. 그런 평등의 이변에는 여성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고 일단 결혼하면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1791년에 한 소녀는 이렇게 썼다. 미래의 내 삶이 행복할지 비참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주사위가 이제 막 던져지려 한다. 나는 언제나 내 현존재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과 거의 동일할 정도의 엄숙함을 가지고 이 일을 기다려왔다.
결혼은 사슬이었고 아이는 그 사슬을 2배로 만들었다. 1813년에 한 여성은 세 번째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과 그에 뒤따라 내가 수행해야 할 의무 때문에 괴로운 나머지 바다 깊이 가라앉는 느낌이다 라고 쓰고 있다. 이런 낙담은 여자에게 무언가 중요한 임무가 있다는 생각, 즉 아이에게 공동행동보다는 개인적 탁월함을 통해 출세를 해야 하며 자제심은 가져야 한다고 도덕적인 가치를 심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가벼워졌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작동해 성장하는 경제에 필요한 안정성을 낳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존재 자체는 다른 흐름 또한 작동하고 있으며 쉽게 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여성에게 자신만의 영역을 부여함으로써 이런 공간과 시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종류의 삶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을 생겨났다. 진정한 여성성의 숭배로 투표를 할 수도 없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으며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남성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여성의 뚜렷한 종속적 지위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여성은 법률과 의술에 관한 직업, 대학, 성적 등으로부터 배제됐다. 낸시 코트가 지적하듯이 모든 여성을 동일한 범주로 묶음으로써 계급적 구분을 흐리게 하는 분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계급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게 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세뮤얼 슬레이터가 1789년에 뉴 잉글랜드에 공업용 방적기를 도입했으므로 이제 공장에서 방적기를 다룰 어린 소녀들이 필요하게 됐다. 1814년에는 매사추세츠 윌섬에 동력직기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면 섬유를 의복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이 한 지붕 밑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새로운 직물 공장이 급속히 늘어났으며 직공의 80에서 90%가 여성으로 채워졌다. 이들 여성의 대부분이 15세에서 30세 사이였다. 1830년대에 이들 직물 공장에서 최초의 산업쟁의가 벌어졌다. 엘리너 플렉스너는 그 이유를 암시해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1836년 당시 여성들의 하루 평균 수입은 37.5센트에도 미치지 못했고 수천 명이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하면서 25센트를 받았다. 1824년 로드 아일랜드 포터킷에서 최초라고 알려진 여성 공장 노동자의 파업이 일어났다. 202명의 여성이 임금 인하와 장시간 노동에 항의하는 남성들의 대열에 합류했지만 각각 따로 모였다. 4년 뒤 뉴햄프셔의 도버에서는 여성들만의 파업이 벌였다. 그리고 1834년 매사추세츠 로웰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일자리에서 해고되자 다른 소녀들이 직기에서 손을 놓았고 그중 한 명은 마을의 양수기에 기어 올라가 신문 기사에 따르면 청중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던 부유한 귀족의 죄악과 여성의 권리에 관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에 연설을 했으며 직공들은 목숨을 내걸고 자신들의 길을 가기로 결의했다.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 매사추세츠 치코피의 한 주민은 1843년 5월 2일의 사건에 관해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소녀들의 대규모 동맹 파업. 오늘 아침 숙사 후 페인트칠한 창문 커튼을 앞세운 행렬이 광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모두 16명이었다. 그들은 곧 다시 통과했고 그 후 44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한 바퀴를 돌아 행진한 뒤 해산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다시 모인 그들은 42명으로 힘차게 출발해 캐버트까지 돌아왔다. 그들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고 그저 거리를 돌며 행진했다. 1840년대에는 뉴 잉글랜드 초기 동맹 파업보다 전투적인 파업이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으나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피츠버그 인근 엘러게이니의 공장들에서 잇따라 벌어진 파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그 가운데 몇 번은 막대기와 돌로 무장한 여성들이 직물 공장의 나무 문을 부수고 직기를 멈추게 했다. 당대의 여성 개혁가였던 캔서린 비처는 공장 체제에 관해 이렇게 썼다. 나는
나는 이제 현장에서 관찰이나 질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밝히고 싶다. 나는 한겨울에 그곳에 있었으며 매일 아침 노동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나서 5시에 일어났다. 옷을 챙겨 입고 아침을 먹는데 허용된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매우 짧아서 2가지를 서둘러 해야 했고, 불빛이 켜지면서 시작된 공장 일을 12시까지 쉼없이 계속해야 했다. 작업들은 주로 선체로 하는 일이었다. 점심시간은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면 더욱 짧아졌다. 그러고는 공장에 다시 들어가 7시까지 일을 계속했다. 일하는 시간 내내 모두 합쳐 40명에서 80명의 사람과 석유 등잔이 공기 중의 신선한 원소들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공기는 수천 개의 소면기, 방추, 지직기에서 나오는 면화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4월 15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입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여성들이 어떠한 헌법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로도 가정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점차 공장이 생기고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 생기게 되면서 여성들이 공장에 출근하는 노동자가 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저임금의 고통을 받고 실제로 쟁의가 펼쳐지는,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장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그렇다면 부유층의 여성들은 또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4월 15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